공문 발표를 해가지고 나서 내용 일부를 조금 제가 수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약간 오류는 지금 보이긴 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저희가 하는 바람에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공공기관들은 차차기 한 1분 정도만 보면 중요한 이슈가 두 개 있는데 국감 때 저희가 지적사항을 공문을 하고 국감에서 대표성을 드렸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오는 LS 혁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연구는 저희가 처음에 오늘 국정에서 대련에서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토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전 대통령도 말씀한 것처럼 토지금고라는 걸 출발했죠. 당시 토지금고가 좀 성격을 다르긴 합니다만 토지은행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2009년도에 정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축이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그것도 제도와의 가격이나 변동성에 대해서 사전에 내입해서 그 대응하는 전략으로 쓰는 거죠. 원유 비축도 하고 있고, 사실 비축제도가 있는데, 토지 비축이라는 것도 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로 들어왔는데, 논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다른 나라들은 이미 60년, 70년대부터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이렇게 대세법 재개발 필요한 지역에도 이 설계성을 가짐으로 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정된 토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제 시장개설 시설을 확립 판단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이 토지의 사전 취득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 광의의 의미 등을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이걸 제가 PPT로 만들어서 못한 이유는 그냥 PPT 자료가 또 나가게 되면 이번에 또 공개가 되면 제가 너무 이제 직장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최근 뉴스가 많이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토지를 은행 회사를 가장 큰 이유가 과거의 토지구조 시절에는 이제 노란 기업들, 기업 구조형 투자에 막 매입했던 방식도 있고 토지의 어떤 정부가 강하게 조합을 거는 필요한 건데 이제 2009년도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의 사전적 투기를 방지하는 목적도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갖고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 초임 시절 때부터 이 제도를 제가 이제 투입되어서 이제 법률적인 들어갔던 건데 2020년 말 기준에서 2.8조 원 정도의 이제 토지가 현재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축을 했고 이제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SOC 건설 또는 임대주택 건설 등에서 토지 비축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토지 비축 제도가 현재는 사실 2009년에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만들었었는데 20년 정도 한 10년 남짓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당시에 이제 정책 위반자들 파트하고 저희를 연 파트하고 썼을 때 기대했던 거하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뭐냐면은 비축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꾸준하게 컨스턴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꾸준하게 매기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가격이 떨어질 때는 야 토지 가격이 떨어질 거면 여기 집에 하지 마. 또 토지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야 비축 왜 안 했어? 그럼 해야지. 하고서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금 항상 후회 불량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비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보시기 불편하면 얼굴로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실 일관성이 상당히 아쉽다는 대목을 제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일관성이 떨어지고 비축이라는 고유의 어떤 기능이나 목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비축이라는 것은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갖다가 사전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변동과 없이 상당히 꾸준하게 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상당히 레귤러하게 이런 제도가 해결하는 것이죠. 더욱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인구 감소, 그다음에 이제 이 1인 가구 증가, 재생 수요 등 특히 공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랜드 뱅킹이라는 개념은 그냥 나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집들도 매입권시가 되는 그 하우스들도 매입을 하는 것도 큰 뱅킹의 하나의 큰 이슈가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논의가 이제 또 살살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학회에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비축제도가 활성화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상기 신도시나 대규모 신도시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 시스템이 딱 터치가 되면은 보통 이제 3년 정도 소형견 되니까 그럼 되면은 그때 바로 주택을 공급해서 주택 공급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매번 후일거를 하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 해야 되는 거냐. 사실 대규모 신도시 개발하는 비용하고 토지 비축 비용하고 비교해보면은 비용 편에 볼 때는 토지 비축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책 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쓰였던 부분, 정책 파트에서는 왜 부분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면 토지은행이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토지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장기 토지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현장의 정책 관심에서도 상당히 소홀히 다뤄져 왔다는 거죠. 이런 그 토지은행에 대해서 학술적 접근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의식을 갖고서 한번 그렇다고 한다면은 토지 비축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 과연 토지 비축 상황에서 예시적으로 지금 현재 토지 비축은 법률적으로 LH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니까 우리 공사 스스로가 비축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서는 뭐가 문제가 없었는지 그러니까 일반 택지 개발이나 어떤 상업적 개발 방식하고 달리 토지 비축은 분명히 그 상황에 맞게끔 비축의 방식도 달리해야 되고 또 그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비축하라고 그러면 물로 올려가서 쫙 들어가고 오고 이런 것도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했던 거고 참고로 이제 이번 국감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말씀인 거죠. 당신들이 비축을 잘했다고 한다면 과연 3기 신도시 이런 주택가격 폭등 시기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국회의원 지위가 상당히 심했던 거고 저와 또 저희 상부기관인 국토부는 상당히 시달렸던 부분이긴 하죠. 그 부분에서 뉴스 언론을 풀면서 강석 박사님 생각이 있는 건 없는 거냐 이런 댓글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분수 절차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처럼 선행 연구를 비교해보면 토지은행에 대한 연구는 2009년도에는 이 법제도가 만들어질 때 연구들을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정책이나 법이 만들어질 때는 연구 파트가 먼저 가서 해외 사례가 뭐가 있냐, 이게 가능하냐, 있냐 없냐를 쭉 한번 훑어보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제 토지은행 제도가 공공토지 비축하는 법률이 목법인데 이 법이 나왔었을 때 이것이 해외 사례를 해보니까 수명연구에서도 해외에서는 이런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 연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던 것이죠. 수명연 부분에서는 초기에 이제 해외 사례는 어떻고 토지은행 제도가 도저히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수명연구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토지은행 하면 과연 이거를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하지, 비축비용 어떻게 조달을 하지 그 비용에 대해서 2009년 10년도에 사전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면서 연구했었어요. LH 공사 이거 재원 부족한데 2009년 10년도에는 LH 공사가 상당히 부채에 시달렸던 거기 때문에 비축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은행 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 뭐하다 그 연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연구진 중에 한 분이 김석 박사님이 2013년도에 토지은행 제도가 이제 효과가 있느냐, 효과 수표가 있느냐 아니냐 근데 이게 들어왔던 거예요. 연구 시작했던 말이죠. 근데 이때 연구 배경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되면 토지가격이 하락되니까 토지은행 제도가 아예 정책 라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또다시 들어와서 토지가격이 하락을 해도 토지은행 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에서 연구가 시작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구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 중간 부분에 상당히 공백 기간이 많아서 선행 연구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이제 추진하면서 열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김일수 박사님, 같이 저희 동료 박사님인데, 김일수 박사님께서 이제 과거에 이제 2013년도에 토지비축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2009년도 제도가 마련되다 보니까, 비축되는 물량이 많지 않았고, 또 비축되었더라면 이런 가정을 세워서 효과를 분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얼마 안 되고 비축된 물량도 없고 하니까 비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라고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연구가 그 당시에 2013년도 실증 연구하고 지금 연구하고는 결과를 비교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의 차별성은 여기 그 원고의 기술변화와 같이 이런 학술적 한계점도 있고 분석도는 떨어지고 회사 연구도 없고 국가 토지 정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도 없고 이런 기능들이 없어서 이 연구가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짧게 토지 비축에 대해 얘기하면은 토지
비축의 계산은 크게 보면은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공공개발용만 계산을 했어요. 공공개발용은 산업단지, 도로건설, SOC 건설에 필요한 용지를 먼저 사전에 취득하는 게 공공개발용이고, 수급조절용은 말 그대로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땅을 먼저 계획을 해서 토지 시장의 어떤 그 거래 안정화를 위하는데, 아쉽게도 그동안에 누적되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수급조절 토지는 전혀 매입을 한 사실 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특정 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거리긴 하는데 앞으로 저희 숙제이긴 합니다. LH공사가 어느 포인트에서 땅을 사기 시작하면 비축농지라고 하더라도 주변 있는 사람들이 왜 이게 혹시 LH공사 땅을 사지? 이상한데? 딱 올라올 것 같은데? 해서 토지 비축 자체가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촉발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감사원 검사 직방 걸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유튜브도 수급조절용 하라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되게 상승되면서 사실 이 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개발용도 중요하지만 수급조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수급조절이 그러한 사유에서 그게 진행되지 못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저희가 분석할 때는 그럼 그렇더라도 공공개발용 토지만이라도 효과가 있냐 보자. 이것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지 비축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뭐 비축의 공급의 체계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사항들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는 지금 우리 2021년 작년 말 현재 한 2조 7천억 정도의 토지를 비축했습니다. 다 공공개발용 토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토지가 한 770만 평 정도로 비축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분당 신도시보다 더 큰 토지를 비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상당히 물량이 많은 거죠. 근데 다만 그게 주택용지도 비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용이니까 비축 못했던 아쉬움이 있는 거고, 이 부분들 대부분 다 지자체가 건설하는 오르마 산업단지에 투입이 돼서 사용한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지은행이 활성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중에 하나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혼자 했던 부분이죠. 네. 재고조달을 다 공사 채권으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비축을 하면 할수록 공사 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현진국은 다 정부재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적 기능 때문에 정부재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LH 채권 마련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재정 지원이 없이는 LH공사가 이제 이 부분 어려운 거죠. 근데 LH공사도 이 토지를 많이 비축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쓸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횟수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 재정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그걸 붙잡고 국토부를 잡아서 비난하는 바람에 이제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과연 토지 비축 효과가 있냐 없냐를 제가 분석해 보면은 분석할 때 두 가지를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정말 그 비축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냐, 존재할까? 지금 땅을 샀는데 이 땅 산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면 분명히 비축 효과가 없을 거라고 예측할 것이고, 지금 땅을 샀는데 공시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로 해서 당위성을 하나 비교해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토지 비축을 통해서 실제 보상비를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었느냐. 보상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SOC 건설에 있어서 사업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속하게 빨리빨리 그 SOC 건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효과가 존재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두 개로 가정을 세워서 한번 비교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비축 토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도로건설하고 단지 조성, 단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조성한다, 뭐 일반 산업단지다, 그럼 그 토지를 대부분 다 지자체가 매입한 토지가 아니라 한 3, 4년 전에 LH공사가 비축한 토지를 사용했다고 보셔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연구진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러면은 그 비축 토지의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한 시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볼 거냐. 토지는 계속 가격은 공시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축 토지의 그 공급 방식을 시차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 가치화 시키면서 최초 한 번 다 샀을 때가 있고 그 토지를 순차로 샀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사업 이용에 관계없이 어떤 뭐 도로건설을 하더라도 토지를 한 번에 쫙 사기도 했고, 어떤 때는 토지를 싹 사기 힘드니까 잘라서 구입하고 그 매수 토지 보상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정한 시점에 딱 잡아놓고 순차 보상하고
일가구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서로 가격대를 비교해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변수를 갖다가 비교를 해봤고요. 예.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A-B가 0이라면 이면은 순차적 보상이 아니라 이제 일괄 보상이 더 효과가 있는 거고, 요거는 요 뒤에는 그 센텐스를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고정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가격의 일정 특정한 시점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이제 했었고, 자료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이제 그 토지은행, 그러니까 LH공사 이걸 토지은행이라고 부르는 건 아닌 거고요. LH공사 안에 토지은행이 별도의 계정이 있어서 분리를 시켰긴 합니다만은 실무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토지은행이 비축한 36개, 중요한 것은 비축한이라고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설명연구에서는 비축했더라면이라고 대상하셨지만 이번 연구는 비축했다고 한 토지를 갖다 대상했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산출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도로하고 산단하고 단지 사업하고 도로하고 총 보상비와 일괄 보상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보고 사업 기간을 갖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칭은 저희가 이제 이 좀 민감한 내용을 좀 숨기기 위해서 경제 효과라고 했지만 경제 효과라는 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아마 저희가 논문을 다시 한번 투구할 때 용어를 바꾸할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오늘은 발표의 편의상 경제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 분석을 갖다가 해보니까 첫 번째 이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는 게 당위성이 있었느냐 해보니까 결과가 조금 저희들도 애매했던 결과가 나오면 단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면적 개념으로 보는, 그러니까 선 개념이 아니라 면 단위의 개념일 때는 비축이 사전에 할 필요성이 없었던 걸로 저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법제도하고 저희 현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도로를 분석해 보니까 도로는 비축 효과가 충분하게 존재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하는 시작점이 뭐냐면은 비축 토지를 사용해서 면 단위 사업, 그러니까 어떤 스퀘어 사업이라고 하죠. 뭐 문리터를 짓는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때 비축 토지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선 단위, 이 선 단위 산업이라고 하죠. 도로건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이렇게 비축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희가 만약에 이 연구 결과가 조금 일찍 나왔다고 한다면은 비축의 목적을 뭐 산업단지 조성 이런 거에다가는 안 썼던 것이 정부나 LH나 재정투입 효과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각 지자체들은 자기네가 땅 살 돈이 없으니까 비축 토지를 갖다가 어디다 쓸 겁니까 하면 산업단지 조성하려고요. 근데 그 비축 토지를 산업단지 조성하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 결과를 먼저 알았다고 하면은 그거 옳지 않습니다. 다른 걸 버리세요. 아니면 도로만 쓰세요. 라고 조금 더 이렇게 사업의 비용성을 발견하셨었는데 좀 아쉽지만 만시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건설에서는 비축의 당위성은 충분히 확보가 된 걸 보여지고 면 단위 산업에서는 이건 조금 뭐 불확실성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 부분을 찾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보상 단가하고 시점별 공시가 올라간 거 비교해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비축하고 나서 그 시점이 공시가가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물론 앞뒤 영향을 쓸 수 있겠지만 그래서 비싼 토지를 지금 시점에 빨리 사는 게 좋았다. 면 단위 산업에서 단지 조성 사업에서는 지금 사나 그때 사나 그러니까 과거에 비축 시점에 샀으나 개발 혈점을 샀으나 토지가격에 큰 변동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좀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이런 그 도로건설 사업에 집중적으로 비축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았었느냐 그런 부분에 이제 당위성 부분을 할 수 있었고요. 당위성 부분에 연관되어서 비축 토지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도로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사업비 절감 효과가 이제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도 이건 나중에 제도 개선에서 저도 넣을 텐데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 그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비축 재원이 LH공사나 환경 그 부분에만 너무 좀 크다 보니까 도로건설 계획이 나오면 토지를 도로건설 라인 한 번에 그냥 일괄로 쫙 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조금 사는 거예요. 도로 몇 따라서. 그러니까 한 번 사고 가격 올라가고 한 번 사고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사업 방식은 우리가 검증해 보니까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사업비 절감 효과는 도로건설에서는 분명히 보통에 비해서 일반 현행 그 보상 방식에 비해서 6.8%가 절감될 수 있을 거라 보는 거죠. 근데 현행 그 일괄 보상 방식은 뭐냐면 아까 것처럼 도로 딱 지구적 얘기 나오면은 한 번에 쫙 매입하면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은 6.8% 정도의 사업비 절감이 유지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사업비 절감 효과가 발생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도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발대적으로 조금 매입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재정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떤 사업주별로는 13.4%까지면은 13% 별거 아닌 거 아니었지만 도로건설 사업에서 보통 한 7천억, 5천억 정도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7천억, 5천억 중에서 13%면 무슨 사업비 절감이라든지 더 나가서는 그 토지를 한 번에 쫙 매입해보기 때문에 전차 시간에 또 보상 이런 문제 전혀 문제 없던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 토지를 매입하기가 쉬웠던 토지라는 거죠. 하지만 토지를 조금 매입하고 도로건설 구간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토지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괄로 비축했더라면은 이 정도의 보상비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해라. 비축할 거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재정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표 7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실증적으로 이제 한번 비교해봤고요. 근데 각주 15번에서 당초에 저희 연구진들은 저희 전용 연구진도 저희 과제 연구진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을 보면 될까 각주를 뺄까 김민수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되게 친한 사이이고 김민수 박사님도 2013년도에 이 학회에서 이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근데 김민수 박사님하고 저희의 결과가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부분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학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이제 각주를 봤던 건데 이때는 LH공사 추진했거나 예정지구,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비축했더라면이라고 가정을 세웠는데 그 가정폭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결과가 그렇게 신뢰성이 기다리지 못했던 거죠. 또 샘플 사이즈 적었었고요. 근데 이번 연구에서는 실제 비축한 토지를 대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데이터의 일관성 부분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것 같고, 그래서 개발지 공일지역 내 보상지구에서 심지어는 사업 샘플 수가 안 맞으니까 보상지구에서 10km 밖에 지역까지도 비축했더라면 그냥 다 가정을 세우면서 억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들어가면 공식부터 되게 시작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과를 논의를 하면서 그냥 각지를 뺍시다. 이 부분도 나중에 토론 때문에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상으로 가정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건 반해서 천연 연구가 이번 연구는 실제 비축을 토지 비상 보상비를 기반으로 해서 비축 효과를 추정한 것으로서 결과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 5부분의 부분들은 이제 기간별로, 면적별로 차이가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유학의 결론에서의 부분은 이제 물론 이 데이터가 한계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식 공식을 잡아볼 때 로케이션상 지목별로 가격이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냥 다 통잡아서 한 번에 그냥 표준 공식값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희가 데이터에 조금 무리가 있지만 큰 패턴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비축토지를 확보를 해서 이제 그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지구에서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괄로 하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면단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일괄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사업 방식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그걸 별로라는 과정이 필터링하는 과정이 있어서 우리가 보상비 추정 자료가 조금씩 어긋날 수 있지만 큰 방향성이라든지 흐름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비축 효과를 조금 활성화시키고 또 토지은행 제도라는 것을 좀 더 본격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과 해석을 유지하고 나중에 좀 더 정책적으로 해서 좀 프로그레스가 됐다는 것이 저희 연구진의 발표고 논문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국대학교 이호영 교수입니다. 우리 장현석 박사님 토지은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사실 제도를 시행하면은 사실 꼭 필요한 게 사후 검증, 피드백 과정이 필요한데 토지에 대한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LH 실무가 굉장히 베이스돼서 분석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벌써 5시입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마쳤어야 될 시간인데 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간략하게 요점만 그렇게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측부터 우리 김민견 교수님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손현승 교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몇 가지 보완할 수 있는 있다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논문의 60쪽에 토지은행의 제도, 또 62쪽에 토지은행의 경제적 효과 및 분석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구자들께서는 선행 연구에 비율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또 연구자들 5분이 하시면서 또 본인들의 연구가 좀 미흡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연구자들께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서는 다만 우리 선행 연구가 제가 제 미흡한 바가 있고 또 본 연구처럼 정서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다고 보면은 향후에는 설문조사라든가 또는 통계 예측 기법, 또 관계기관과 관계기관 종사들과 의견 방금 종합적으로 하고 이용한 재량 분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면 어떤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자들이 구체적이고 신청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므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혜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건대학교 김민경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김민경입니다. 논문 하시느라고 박사님을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고, 저성장기에서 토지은행의 활성과 역할에 대해서 의문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대부분이 그동안은 성장기에 토지가 비축이 많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제도를 둘러싼 게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단계적으로 전략적인 토지 비축을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토지 비축 목적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지 비축의 개편 방향을 토지의 역할이 재정립이 되어서 좀 비축 목적이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공용지의 원활한 비축을 위한 토지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토지 비축 기금에 대한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지금 현재도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토지 비축의 비용에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논문에 보면 단지 조성 사업에는 사업 비축의 당위성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사업 비용도 또 감소되는 효과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방안과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열린사이버대학교 조광행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열린사이버대학교 조광행 교수입니다. 이 토지은행 이런 연구를 굉장히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도 부족하고 이게 참 힘든데 이런 논문을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시험 관계상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의 형식과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8쪽에 보면은 연구의 목적이 나오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구의 목적을 어떤 건지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위에 보면은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해서 한 대여섯 줄 나와 있는데, 원래 연구의 목적 같은 거는 첫째 어떤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고, 셋째는 어떤 목적이 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되는데, 이런 실증 분석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할애를 하면서 이런 연구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거기 선행연구원도가 있는데 장 박사님이 조금 아까도 프리젠테이션에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의 선행연구도 심심치 않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의 선행연구에 대한 그 내용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토지은행은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그 장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조절령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개발용 쪽으로 되려고 장 박사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토지를 수급조절용으로 했다가는 뭐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LH공사라든지 욕만 먹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에 대해서 많은 시사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더 보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그 시사점 임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논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시사점이거든요. 근데 이 시사점이 이 65쪽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 둘째 있는데 또한 그 밑에 보면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 한계와 연결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단정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함이기도 하면서 거기 보면은 그 일괄 비축 방식이 사업비 절감 효과가 더 클 거다. 첫 번째는 순차적 비축 방식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이해는 됩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할 때는 이게 부동산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당장 뭐 내년부터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밑에 한계와 관련돼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느 식으로 시사점을 좀 더 구분해서 오면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시사점, 요약 및 시사점이 너무 단순하고 단정적이지 않나. 요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마이너 부분인데 그 참고문헌에 보면은 이 한국 문헌에 대해서는 뭐 잘 되는데 외국어 문헌에 대해서는 들여쓰기라든지 그다음에 연도 표시 같은 게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금방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조금 손을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사이버대학교의 권호근 교수님. 예. 국제사이버대학교 권호근입니다. 우선 이 논문을 읽어보고 제일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 서론 부분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서론 걸 읽어보면서 야, 이 논문이 참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좀 미안한 말씀인데 뒤로 가면서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 첫째 이제 그 서론 부분에 맞춰가지고 이 논문이 작성돼야 되는데 뒤에 부분은 전혀 뭐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토지은행 제도가 지금 그 2009년에 이제 제정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목적이 공공개발 비축형하고 수급조절형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공공개발 비축형이 이제 그 SOC하고 산업단지인데 이게 이미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196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도로도 뭐 건설 그만큼 건설했고 저는 지금 이 토지은행 제도 자체가 과연 이 시기에 존속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제도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원래 이 제도들을 제가 좀 착각을 해줬어요. 그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 농지은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그 시사성이 있습니다. 지금 농지 개발도 해야 되고 지금 또 기농기촌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싼 값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농림수산부가 이제 그 주동이 돼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그 제도는 저는 상당히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지은행 제도는 시기상으로 상당히 뭐 이미 한물 갖는 제도 같은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그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논문을 좀 작성해 주시면은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좀 신뢰해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논문 자체에서는 이제 조금 그 경제적 효과 추정해서 제가 좀 의문사항이 들었는데요. 그 6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 표 3에 보면은 이제 순차 보상비하고 일괄 보상비 총액
스몰 A와 스몰 B가 나와 있는데 스몰 A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토지은행을 했을 때에 실제 투입되는 그 보상액 같고 일반 보상비가 이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보상비 같아요.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크면은 아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그 표 5에 보면은 표 5에 스몰 A의 총 보상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마 순차 보상비를 좀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지하고 이제 도로변 그표 6과 7에 보면은 쭉 나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기밀 유지 때문에 쓰기가 힘들었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거는 뭐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보고 논문 자체에서 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좀 이 토전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뭐 이야기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네, 공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규호 연구위원님. 저는 한국은행의 김기호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이 국설대회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제 신분을 좀 올렸는데요. 딴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한 조직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종종 설화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참 살기 힘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좀 위로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도 있구나. 뭐 한 25년 전에라면은 아이고 한국은행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는 은행이 또 하나 생겼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요. 저는 이제 통계나 계량을 좀 하는 입장에서 좀 몇 가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그 총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좀 정교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아까 그 발표하시면서 좀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 토지가 어디에 입지해 있는지, 뭐 주변의 여건이 어떤지, 뭐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다 여건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은 이게 좀 실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금리가 그동안은 이제 저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 왔는데 앞으로 상당 부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금리 얘기하면 또 사사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대세적인 금리 상승이나 대세적인 금리 하락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제도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 환경 자체만으로도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 그래서 금리를 좀 기간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자기자기 쪼개서 그 현재 가치와 하면은 좀 다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단순히 이제 금액을 비교를 하시고 그 건수에 대해서 이제 건수를 계산한 다음에 이게 더 많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나름 이제 고충이 느껴지는 바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통계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윌콕슨의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모스 통계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비록 이제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지만 집어넣으면 그래도 읽는 사람이 좀 더 신뢰를 같이 갖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명대학교 김행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세명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행종 교수입니다. 전 세계에서 학생 수가 제일 적어요. 3명입니다. 아침에서 학력 문제로 좀 어려운데 오늘 좋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세명대학교 오기 전에 95년도부터 2006년까지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님께서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이 내용을 제가 법 만들기까지 비주토지와 랜드뱅킹 시스템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1세대고 지금 발표하신 장박사님께서 2세대인 것 같습니다. 2009년도 토지 비축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저는 뭘 했냐면은 이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스웨덴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오고 프랑스도 갔다 오면서 비축 토지 제도의 외국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제 2009년도 이 법을 만들 그거는 또 구체화시키기 위한 것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토지공사는 반대를 했습니다. 혹시 장 박사님은 L입니까? H입니까? L입니까? L 쪽은 반대를 했고 H는 찬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 랜드뱅킹 시스템 이 법을 만드는 거는 우리 토지공사만의 독특한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9년도에 이 토지비축법이 2월 6일날 제정이 되고 그리고 10월 1일날 통합이 돼서 오늘날 LH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당시에 우리는 한 2조 규모로다가 계속 비축하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2조 규모로다 비축하고 있나요? 3천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본래 취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공유지가 한 25% 정도 되는데 이 공공성 토지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토지공개위원회를 하면서 상위 우리나라 10%가 우리나라 약 7, 80%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토지는 공장이 생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계성 그런 것이 이제 대두가 됐던 거고 어쨌든 통합되면서 약 120조였던 부채를 안고 거의 주택공사도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오늘날 비축 기능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그나마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 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을 정말 보완해 주셔가지고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어쨌든 비축 토지 이 랜드뱅킹 시스템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저는 여기 이제 공감하고 시간 관계상 향후에 이건 이제 비축하려면 2조 이상의 어떤 규모를 정기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한테 토지 복권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택 복권이 지금 로또인가를 이렇게 해갖고 좀 뒤집어지 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주택이 이제 부족했던 시절은 그랬지만은 지금은 이제 주택은 민간이 잘하고 이제 주택 부족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이 토지 랜드뱅킹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토지 복권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기적으로 공공 토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당국대학교 전장은 교수님. 네, 그래서 당국대학교 전장이었습니다. 이 토지은행 제도 발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견해를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하긴 한데 이런 속에서 또 이게 좋은 논문으로 또 발전돼서 또 사법이나 입법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희 견해는 지금 발제하신 이 내용이 보면은 이 토지은행에 대한 경제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토지은행 그 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좀 의문시되지 않는가. 예? 지금 2009년도에 약 3조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재원을 국회에서 통과를 해갖고 비축을 하는데 기에 비해서 이게 경제적 효과가 좀 의문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요. 더구나 이게 사전 비축이거든요. 예? 사전에 이렇게 비축을 하고
이게 이제 형이 내지 수용을 하신다는데 이걸 수용을 이렇게 그 사전을 목적으로 갖고 이게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 이런 문제들 좀 있지 않은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떤 공동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그 땅을 수용이나 이제 해외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일부 사람들 일부 사람들에 의한 이 정보로 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 그런 부분도 없는가.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사전의 기축을 그 돈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아마 다른 쪽으로 국가적인 발전하면 더 상당히 발전적인 이런 것이 되지 않을 건가. 그래서 혹시 재원을 이런 이 세금의 이런 관계없고 재원을 조달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사전 비축이라면 자체에서 이 재원을 마련해서 그 토지를 사전 비축하는 이런 방안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국가의 미래적인 이런 차원에서 더욱 발전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정 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청규 박사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청규 교수입니다. 참 논문을 잘 쓰셨습니다. 앞에서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당을 갖다 이제 전부 다 할 만큼 수용을 했다. 이거는 뭐 가능합니다만 이 단계적으로 수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참 문제가 있지 않냐. 연구 배경 및 목적에서 보면 이에 대한 평가는 정책 수행 일관성 부족과 토지은행 재원 조달 방법을 포함한 작동 기제에 대한 경직성으로 인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냐 같으면 토지은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실증 연구인데 여기에다가 그 중간에 넣던 뒤에 넣던 실증 연구에 뭐 어려움이 될까? 아니면 어려움에 뭐 실증 연구라고 하면 이게 참 제목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연구 배경 목적을 보면 토지은행이 국가 토지 수급 정책의 한 유형이고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정책 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 재정 투입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 역시 하나의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 정책의 정책적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매우 제약적이고 분석 대상 또한 실제 토지 비축 결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비축을 가정한 결과이므로 이걸 실증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하나의 그 제목 자체가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넣었으면 참 더 좋은 논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뭐 시간은 없지만은 우리 플로어에 또 궁금하거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가지고 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인식하시고 양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토지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자로서 한 가지 미국의 그 경우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대체로 이제 토지은행에 대규모 신도시 같은 그런 규모로 개발하려면은 그린벨트도 꽤 있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도시에 그런 옥수수 밭이나 그런 뭐 그린 에어리어로 그렇게 가는 경우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거기에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경적인 쾌적성을 상당히 제공해주는 그 수혜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수준이 뭐 지금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거기까지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게 못 미쳐서 그런지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경우에 매년 상당한 정도 그 환경적인 쾌적성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토지운영 제도가 특히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 이제 현실적으로 매각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불만도 많을 테고 그럴 텐데 그게 대도시 주변에 작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그걸 잠깐 이야기하고 싶고 아까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문적인 이제 형식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좀 인상적인 게 이제 한국은행 김 박사님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연구 이 기관이 스브프라임 몰기지 미국 뒤에 일어난 이후 2011년도부터 2020년도경이 전반적인 저금리 상황이란 말이죠. 특히 이제 이런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자금 조달할 경우에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를 보면은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4%를 넘어가고 잠깐 이제 완화적인 FOMC에서 완화적인 게 약간 나오니까 그 약간 내려가긴 했는데 지금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 부담이 이게 그 주금리 인상기고 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금까지 상황이 이제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면은 다른 문제 없겠는데 그렇지 않아서는 새로운 노말이 상황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장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명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조언 진심으로 다 수용 가능하고 보완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다만 딱 하나만 딱 1분 내로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대표 토론해 주신 교수님 중에서 그 제도 개선 방향 뭐가 있느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 관리 기금이 있고 토지은행은 토지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제 토지은행에 대한 너무 좀 이게 올드한 대의가 아니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지하고 토지하고는 전혀 별개의 관계가 있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 재생이나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이 토지은행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토지은행을 통해서 그걸 내뱉으면 베이컨인데 누군가가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국 토지은행에서 이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축 토지를 원가로 빨리 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는 토지은행의 권한을 LH에서 정부가 중앙정부 갖지 말고 지자체로 옮겨달라고까지 지금 많이 제도 개선이 막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지자체를 입안시켰었을 때는 지자체가 또 무분별한 토지를 매입할까봐 중앙정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지은행은 상당히 지금 이슈가 이런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서로 간에 좀 더 교류가 이루어지면 좀 금방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영용 선배님 토지은행 이거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맞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토지은행이 실질적으로 모든 토지의 수급 권한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규제와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연방정부, 시흥, 카운티별로 토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끝으로 이제 그 수급 조정 같은 경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틀림없습니다. 수급 조정이 활성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사실 토지가격 안정은 매년 일정 부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의 시점이 2009년 서프라임 글로벌 금융위 똑같은 시점에 들어오는데 연간 우리가 공사가 토지은행으로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2천억이 채 안 되거든요.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아서 합쳐서 2조와 3조원 한 거고 20년 가까이 앞으로 토지은행 자체가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좀
국가토지주택자체에서 뭐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까 이런 비축을 수용하는 건 아니냐. 근데 법적으로는 다 토지의 매입 방식을 다 나야 됐을 뿐입니다. 비축토지주택자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용 범위는 상당히 미미하고요. 근데 토기매수가 끝나는 부분만큼 메인 분들도 있고, 제 쪽에서는 이 부분은 저희가 영장에 풀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리 측면에서 비축이라든지 어떤 토지의 이런 랜드뱅킹의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는 나라에서 부동산이 발전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금융인데 우연하게 토지은행을 금융을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도 연구자가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 어필하고 싶은 말씀이 부동산이 발전되는 모든 나라에서 토지은행을 병행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주제 지금 제 말씀 우리 김영중 교수님께서 말씀 2009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한 2조 원 정도 해서 지금 한 3천억 남았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보다실 때는 10년간 2조 원의 비축을 하라고 했던 거죠. 실제로 좀 그걸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나중에 지금 경제 효과 분석이 가니까 시행에 대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지금 분석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직도 그냥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비축한 토지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비축한 시점의 가격하고 최근에 이제 그 후행 가격 비교했었을 때 비축은 이제 그 비싼 토지를 작업시키면 싸게 매입하는 게 효과가 큰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적인 연구가 아니고 두 가지 알파 그거에 대해서 했을 때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걸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선진 사례와 사례 연구가 많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의 비교 분석에서 지금 강 박사님 말씀하신 게 좀 더 성공력이 있을 것 같은데. 최상순 교수님 마지막까지 열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제3주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